오늘은 교재 38페이지에 법의 해석과 적용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법률의 규정을 해석하는 게 왜 필요한가? 법의 규정을 현실적 사건, 실제적 사건에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할 때 법 규정을 그대로 현실 사건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 규정, 법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성, 추상성, 불명확성을 가지는 개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의 의미는 당의 법 규정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 사건에 해석,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법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합리성을 피하기 위해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그 의미를 새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해석 적용할 때 그 법 규정의 의미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항상 변화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계속 변화된 흐름에 맞추어서 적용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다. 이런 또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두 이념이 대립합니다.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 중요한 용어입니다. 법적 안정성은 법에 의하여 질서의 안정을 보장하고 개개의 법규가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 자체가 안정되어 있어서 같은 형태로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법률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의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법질서 자체에서나 개개의 법규에 관해서 조령목에 아침에 만들어 놓은 법률을 저녁에 다시 바꾸는 걸 조령목이라고 그러죠. 혹은 자의적, 마음대로 하는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또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해서 정의와 한목적성에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 적용을 융통성 있게 하여 구체적 사건을 적절히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시의에 맞게 해석되어서 쌍방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서 자칫 잘못된 법을 그대로 고집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 규정에서 사용되는 추상성을 가진 용어로는 사람, 건물, 건조물, 재물, 위험한 물건, 음란물, 선량한 풍속, 선량한 관리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항으로는 현저히 혹은 현저하게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현저하기가 무슨 뜻인가? 그 형법 제16조에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하나여 벌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정당한가? 또 형법 제21조에 정당방위가 있는데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당방위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어디까지가 상당한 것인가? 이런 일반 용어, 일반 조항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같은 용어라 하더라도 개념이 달리 해석되는 불명확한 경우가 있는데 강요죄가 있습니다.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에 폭행. 이 폭행의 개념은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입니다. 그런데 강도죄에서도 폭행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죄에서의 폭행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완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같은 용어라 하더라도 개념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각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해석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문화가 생겨남으로써 기존의 법 규정을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 규정은 그때그때 임의로 즉시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런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해석의 곤란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 규정을 아예 변경하기나 개정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 때문에 법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개별 법관들마다 다르고 또 개별 법조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달라지게 되고 또 대법원 판결이 또 달라지게 되는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법 규정의 해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만은 상황이 새로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도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원래 복사문서는 문서 위조죄의 객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종래에. 그러나 89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복사문서도 원래의 원본과 거의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감각적으로 그렇게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복사문서에 대한 문서 위조죄도 성립한다 라고 견해를 바꾼 것입니다. 해석을 바꾼 것이죠. 이 반대 의견은 복사문서를 문서 위조죄의 객체로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금지된 유추확장 해석이다. 만약에 전자복사본은 포함되고 필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그 규정을 가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서 형벌법규의 명확성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본 우리가 그대로 베껴 쓴 거 있죠. 그대로 베껴 쓴 것도 사실은 똑같이 베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사본에 대해서는 문서 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필사본에 대해서 문서 작성자의 명의를 위조한다든지 바꾸는 경우에 문서 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전자복사본은 문서 위조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개의 의견은 문서 원본에 대해서 손을 가해서 명의자를 바꾸는 것은 위조지만 전자복사된 문서를 가지고 명의자를 바꾸는 것은 위조가 아니다. 다만 그 전자복사된 문서를 위조된 전자복사된 문서를 가지고 원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 이것은 위조문서 행사죄는 구성된다라는 것이 또 별개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형법의 문서 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개념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기록을 허위 공문서 작성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추가해서 공전자기록 위작 또는 변작이라는 죄를 추가했습니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근데 문서는 아니지만은 컴퓨터에 보관된 공문서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그게 문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공전자기록 위작죄 혹은 공전자기록 변작죄를 추가한 것이고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를 또 추가한 것입니다.